오늘은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결국에는 가장 걱정했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천은미 교수께서는 지금 현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14일부터 이제 5일간 연속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이미 지방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과거에 대구, 경북이나 이태원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감염의 어떤 경로를 보면 일반적인 생활 기반에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염 경로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위급 시기를 1, 2주를 잘 우리가 방역하지 않으면 예. 우리나라도 외국과처럼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 이를 수 있고 가장 걱정되는 건 고령자가 지금 조금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병상의 문제도 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닷새간 집계된 확진자 수만 무려 1,000명에 육박하는 규모고 이게 워낙 확산세가 빠르다는 점에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한 추정들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방역에 허점이 생겨서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바이러스 유형이 변한 게 아닌가라는 또 의심들도 있어서요. 물론 지금 당국에서는 GH형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혹여나 전파력이 더 강한 바이러스로의 변이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검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확진자 수들을 보면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서종면 양평에서 있었던 식사 모임이라든지 롯데리아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43명. 그러니까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많은 확진자를 내는 거는 사실은 과거의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다른 점이 있고 일본도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있고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그것이 10배 이상 강하다, 우한 때보다. 최근에 나오는 바이러스 특징은 목하고 코에서 증식을 대단히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폐에서 증식을 하는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코나 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나오고 말을 할 때도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감염력 전파력이 대단히 높고 이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하는 그 단백질, 돌기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면서 여러 개의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브리핑 들어보면서 부본부장 역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나 신천지 당시의 상황과 비교를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역 일정 부분 좀 대구라는 지역으로 제한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전파에 보면 물론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제일 어떤 중요한 핵심 고리가 돼버렸는데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도 하고 거기서 또 숙식도 한 분도 있었고요. 또 예배나 집회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관들이나 아니면 방역당국 이걸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무증상이나 경증에서 전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고리를 빨리빨리 차단해서 격리를 시켜야 하는데 격리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린 거죠. 즉 깜깜이 환자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역학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람을 분리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미분류 사례가 증가되다 보니까 결국 역학조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도 사실은 역학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방역당국이 열심히 조사해서 쫓아가고는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전파는 계속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감염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격리를 못 시키게 되면 이분들이 본인은 감염되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다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집회에도 가게 되고 모임에도 가게 되면 또는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전파될 위험성이 또 있는 거죠. 결국은 역학조사관들이나 아니면 방역 당국이 이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전파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경로를 파악해서 빨리빨리 차단을 해줘야 더 이상의 전파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전국적으로 퍼질 뿐만 아니라 너무 무증상, 경증 상태에서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역학조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증상이나 경증에 전파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져서 예. 이걸 과연 다 찾아낼 수 있을까? 즉 조용한 전파가 진행됨으로써 이걸 고리를 끊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혹은 수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감염 위험도의 판단은 지자체장이 또 하는 거니까요. 저희 시작하기 바로 전에 경기도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행정명령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일단 이 행정명령이 뭔지 좀 손정혜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관련된 내용 저희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염 관리와 관련해서 일단은 행정명령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이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지금 예. 문제된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행정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회에 참석하고 그 사랑제일교회 지금 확진자들 또 이동 동선과 겹치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예.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부산에서 나오고 있고요. 천안에서도 나오고요.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서도 또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각 지자체에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라고 해서 서울시 문제가 아니라 예. 각각 신도가 다 방면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를 예. 접촉한 사람, 그 가족들도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시급하게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전파를 막기 위해서 초기 진단 검사 먼저 하라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대규모 밀집해서 하는 모임은 모두 하지 말라는 행정 명령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 혹은 경기도에 방문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발표인데 이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하는 것은 예. 전파를 가능한 한 막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는 방역 당국이 정말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 예. 이걸 막을 수 없다고 하면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스크는 사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실내에서 뭐 마스크 턱스크라고 하잖아요. 예, 턱까지 내려 쓰시는 분도 많고 또 커피숍이나 아니면 식당에 들어오시면 다 벗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또 심지어는 버스나 지하철을 저도 이용합니다만 가끔 어떤 분들은 타실 때는 끼고 오다가 타고 나서는 또 벗는 분도 계세요. 예. 대화하면서 벗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방문자들이나 모두 거주하는 사람 방문자 모두 다 경기도에 들어오는 순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한 것은 예. 가능한 한 이 전파를 막아보겠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불편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리를 지키게 만드는 예. 그런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이제 오시는 도민들이나 아니면 방문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주셔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 교수님께서는 경기도의 조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지금 꼭 필요한 조치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쓰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예. 철저히 쓰는 게 참 중요하고요.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뭐 택시나 버스를 타게 되면 마스크를 쓴 것 같기는 한데 감염을 다 시킬 수 있는 상태로 쓰시는 분이 많아요. 입만 살짝 가린다든지 코는 내놓고 호흡이 불편하니까. 예. 근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코로 대단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도 이상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예. 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뭐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저희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데 예. 또 특이한 것은 과거에 무증상 감염은 젊은 층에 많았거든요. 근데 예. 이 바이러스는 보면 지금 50대, 60대나 이런 경우에도 뭐 무증상으로 지금 감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감염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예방법은 마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뒤에서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대응 조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기도 쪽에서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국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브리핑에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글쎄요,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지역들 뭐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거리두기 2단계고요. 이렇게 좀 의무화라는 부분을 좀 넓혀간다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자체별로 예. 할 수 상황이 있겠죠. 다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 사례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수도권에서는 교회발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사례는 아무래도 사랑제일교회일 텐데 현재 빠르게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과병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2명이 확진자로 나왔고요.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가 457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용인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 누적 확진자 147명이 됐고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은 직원 이제 2명이 확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사랑제일교회에 연관이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거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다른 분, 그러니까 다른 한 분과 예.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확진이 된 걸 보면 결국 사랑제일교회가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다른 그 사랑제일교회를 초점으로 해서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까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본인들은 숨고 예를 들면 도망가고 검사 안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사람들이 오시고 실제로 어젠가 그제 그 포항에서 남편의 손을 물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네네네. 병원에 입원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수개월 동안 숙식을 같이 했어요. 그런 경우도 그냥 거기에서 그 교회 안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하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지방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시면.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현재도 명단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 얘기 나누겠지만 명단도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제대로 협조를 안 하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 코로나 확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랑제일교회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감염 당국 또는 네. 방역 당국의 조치에 동참해주고 협조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문제를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여러 이제 접촉자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기는 부분 뭐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데 저희가 언급한 건 이제 병원 사례인데요. 안과 병원에서 5일간 정상적으로 병원 근무를 했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여기와 또 관련된 확진자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9일날 예배에 참석 일요일날 하고 10일부터 5일간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본인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입원 병상을 본 분은 아니고 외래를 근무를 하셨는데 외래에 이게 안과병원이 독립되어 있어요. 저 세브란스는 독립되어 있는데 5층까지 되어 있고 외래에서 오시는 환자들이 한 500이 600명이 기본적으로 매일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그러면 만나셨을 거고 그분들 자체는 물론 마스크를 쓰셨겠지만 아까 마스크를 적절히 안 쓰거나 그런 분은 감염이 될 수 있겠죠. 예. 또 그 외에도 이분이 이제 병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병원 식당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대기실을 같이 공유하셨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곳을 통해서도 N차 감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긴 하지만 병원 감염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빨리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 저희가 아까 교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순복음 교회로 또 옮겨가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손정혜 변호사께 좀 드릴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단일 교회로는 굉장히 많은 신도수가 있는 대형 교회로 알려지고 있고요. 신도수는 5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혹여라도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 중에 다수의 이제 그 접촉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일파만파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4명 정도가 이 교회 내 교인으로서 확진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9일 행사 때 이제 그 전파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지점은 성가대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성가대원들이 다른 교인과 접촉을 했다가 또는 다른 식사를 했다가 예. 소모임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N차 감염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고요. 현재 서울시 신규 확진자 중에 70%가 넘는 비율로 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교인들이 가족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직장을 갈 것이고요. 또 관련돼서 여가 활동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접촉될 가능성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교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 지금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중소형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안디옥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처럼 수도권에서 이렇게 교회발 감염이 계속되는 원인은 좀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교회라는 곳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배를 보지만 요새는 예배 볼 때는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근데 예배 이외의 모임을 많이 갖게 되죠. 아무래도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보면 거의 가족같이 지내시더라고요. 네네. 집에 가서 예배도 같이 보시고 모임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계나 그런 게 안 하게 되죠. 마스크를 안 쓰시고 얘기를 하시게 되고 식사를 하고 사실은 너무 친한 사이 양쪽이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네, 예. 사실 아마 그런 게 조금 느슨해진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기고 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사실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찬송가 부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됐는데 최근에 이런 그 무증상 감염과 그다음에 감염 전파력이 좀 더 변이가 된 바이러스라면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있지만 예. 그 예배를 보고 예배 볼 때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이외의 소모임이나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의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모임 해제 누가 했냐? 결국엔 7월 말에 교회 소모임 이거 금지를 풀어줬기 때문에 더 상황이 심각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최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부 입장이나 방역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고요. 안정된 숫자로 유지돼 왔었고 오랫동안 뭐 그 숫자가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데 가면 그냥 소모임 모여서 다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는 비판이 많이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방역당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차라리 그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과 형편으로 본다면 지금의 판단하고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소모임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교회별로 정말 방역 대책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 2m 이상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마스크 모두 착용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밀접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또 식사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교회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개별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이게 다른 것으로 퍼져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소모임을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금지한다고 보고 예. 그것과 동시에 각각의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뚫리면요 다른 교회들이 열심히 지키는 것 자체가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조그만 교회들 특히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봤는데 이게 비단 이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 감염과는 별개로도 곳곳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면 지금 서울에서는 경찰관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강력계 형사도 지금 확진이 됐다면서요. 해양경찰서에서 총 5명이 지금 확진에 이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광진경찰 그리고 관악경찰에서도 한 명씩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부부에 이어서 이제 동료까지 이제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추적해야 되지만 여청과 강력계 모두 형사들 같은 경찰관들이 지금 해양경찰서만 19명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 사실은 우리 경찰서의 본연의 업무도 지금 일부는 마비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예. 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강훈 목사가 재판을 받았던 재판부도 지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예. 필수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군의 업무, 경찰의 업무, 우리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부 뚫려서 예. 굉장히 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개에 이제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이고요. 판사, 뭐 형사 또 우리
경찰관들 이런 이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 강남 경찰서의 유치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이건 어떻게 감염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15일 집회에 참석해서 예. 거기서 한 30명 정도가 가셨는데 그 중에 3분이 원래 자가격리자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분을 검사를 하는 과정에 16일, 17일 사이에 이제 검사가 됐고 18일 확진이 되신 분인데 다행히 같이 수감돼 있던 분은 음성이 나오셨지만 이제 거기 경찰서에 계시던 경찰관 분이 15분이 이제 격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제 시한 공백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주변에 또 집회 때 식당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경찰청도 있었고, 그래서 식당을 이용했거나 경찰청에 계셨던 분들도 사실은 조금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앞서서 사랑제일교회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서울시와 예. 중수부는 지시법 위반 그리고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검사 측에서도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해서 재수감해야 된다고 법원에 청구한 상황입니다. 관련된 수사 진행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이거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이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이제 협조하지 않는 부분도 관련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집회 참여 금지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모든 집회에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보석 조건이 아니었고 위법한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을 변호인 이외에는 접촉하지 말 것 예.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수사기관 경찰의 입장은 당일 15일 집회는 불법 집회였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개의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일부만 허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암암리에 일부 허가된 신고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던 단체에 포함돼서 예, 예. 이 집회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 시위이고 나아가서는 이 집회 현장에서 폭력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런 질서 유지라든가 폭력적인 부분을 발생시킨 집회에 대해서 불법하고 위법한 집회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석 취소 조건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광훈 목사는 지금 확진되었으니까 일단 치료는 시급해 보이고요. 예. 치료 이후에 체포 또는 구속될 가능성이 현재 있어 보입니다. 치료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최준봉 교수께도 네. 여쭤보고 싶은 게 확진자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지금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례적인 거죠? 네,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교도소에 수감을 하거나 이랬을 그렇죠.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위험성이 예, 예.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에 만약에 재수감을 하도록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예. 수감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일단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재수감을 허락하게 되면 정광훈 목사는 치료 이후에 바로 수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법 집행마저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 목사를 지금 재수감해야 한다라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죠. 지금 아까 우리가 화면도 봤지 않습니까? 집회에 나와서 마스크도 벗어 던지잖아요. 본인이 팔에다 끼고 마스크하고 마이크도 본인이 들고 15분 동안 거기서 연설하고요. 그 마스크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돌렸었어요. 또 저 앞에서 지금 저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당했을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확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북구청에서 자가격리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저기 나와서 저렇게 연설을 했으니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분이 예컨대 정부의 비판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삼는다고 보지 않아요. 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방역 당국의 노력도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고 마스크 답답해도 끼고 여행도 가능한 안 가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K방역이라고 불릴 만큼 이 정도 성과를 내왔는데 예. 저 한 분이 저런 행동을 함으로써 전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저는 국민청원 27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도 저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좀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국민 모두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저런 행동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런 분노는 어찌 보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용어 표현에 조금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이제 사랑제일교회 발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흔적들을 저희가 쭉 얘기한 이런 흔적들을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 일인데요. 교회 측의 입장은 좀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확진 사실이 알려지기 불과 5시간 전에 전 목사의 어떤 자가격리 부분은 그게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준비했습니다.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나는 열도 안 올라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경에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을 집회에서 본인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을 읽고 난 다음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스스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여서 저희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예, 관련 내용 만나봤는데요. 글쎄요,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우리가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첫 예. 번째 영상에서 분명히 보니 저게 영상 발언한 시간 3시 10분 전후예요. 예. 그러니까 집회가 이루어졌던 3시 10분 전후에 이미 정광훈 목사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통보를 했다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후 6시 대사나 받았다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통지서 받고 사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구청에서 자가격리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예. 밀접 접촉자로 구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로 저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가셨어야죠. 저기 올라와서 본인이 통보받았던 까지 얘기하면서 계속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이미 밀접 접촉자라고 하면 꼭 이 종이를 받고 서명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본인은 분명히 통보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나중에 6시가 돼서 통지서를 받은 게 6시 이후였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거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저는 국민들이 볼 때도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판이 된다고 봐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그 즉시로 자가격리를 해야죠. 뭐 서류를 받아야 되고 말로 전달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지를 모두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아니었다고 이제 와서 발뺌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 국민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아니다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의혹이 또 제기가 돼서요. 이게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제출한 이 교인 명단이 허위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교인 명단을 만약에 실제로 누락을 했다라고 밝혀진다면 이것도 사실상 또 고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신천지 사건에서도 똑같이 이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고의 누락하고 은폐하고 명단이 허위로 제출돼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전례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인데 현재 사랑제일교회의 입장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일부 부실한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천지를 겪고 그다음에 여기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방역수칙을 내렸고 그래서 명단을 적어라.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 적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일부 누락과 허위와 없는 사람 또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전화했더니 저는 여기 교인도 아니고 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실한 문제가 다수 발견된다고 한다면 예. 적어도 중과실과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 보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재 우리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 이렇게 허위 사실로 보고하거나 거짓말로 조작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빨리 명단 정리를 해서 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다. 이걸 검토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만희 회장 때는 아예 살인죄로 기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감염법 예방법이 적용됐었고요. 이 사건에서도 일단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어서 빨리 감염과
것과 관련해서 전파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명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금 소재 불명과 연락 두절 교인이 8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에 협조를 받아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강훈 목사께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본인은 치료를 받더라도 연락 가능한 분들에게는 빨리 협조해달라고 지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해주신 그 신천지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서 손정혜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천은미 교수께도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제 어떤 제출한 명단 자체가 굉장히 문제였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신천지 사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천지도 그때 그 문제로 굉장히 그럼요. 어려움이 있었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고 찾는 예. 과정이 시간이 지체가 되면 N차 감염이 확산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요. 교회가 대형 교회일수록 더 문제가 되고 수도권일수록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교인들께서는 보통 보면 조금 연령이 높은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예.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신천지 사례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이제 사랑제일교회 같이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참석해서 만약에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신천지 때문에 대구시가 1,000억 원대 구상권 청구를 실제로 했었죠. 실제로 지금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그 진단검사 비만하더라도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신천지 때는 누구도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좀 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신천지 사태를 겪고 여러 가지 감염 수칙이 마련이 된 이 시점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가 몰랐다라고 변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앞서서 이미 확진자가 나와서 교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교회 폐쇄, 그리고 집회 금지까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해서 일부 그 동영상을 통해서는 정광훈 목사가 집회를 독려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집회 장소에 내보냈다라고 평가될 수 있어서 구상권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지는 계기는 사법부의 결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 그리고 집회를 또한 허가해준 판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결과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근데 그런 비판을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거 반대측, 즉 집회를 신청한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명 이하로 집회를 하라. 시간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물론 원칙을 100명 규모로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럼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라든지 아니면 이 보수단체에서 8.15를 중심으로 집회를 여러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 모든 집회가 그쪽으로 다 모이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100명이 아니라 뭐 수천 명이 늘어날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법원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이거는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판사 입장에서 물론 100명으로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허용해 줬지만 그게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했다고 하면 이렇게 쉽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즉 서울시에서 왜 이걸 막았겠습니까? 그 전에 사례를 보면 보수 집회라든지 보수단체 집회라든지 정광훈 목사가 참여하는 집회 같은 경우에 사람이 늘 많았어요. 그리고 뭐 아무리 막는다 한들 경찰의 명령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본인들 추산으로 10,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는데 당일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걸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재판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100명 규모로 하라고 하더라도 그걸 예.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나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 예. 저기서 정강원 목사도 이미 확진이 됐고 그 외에 확진자가 저 안에 또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전파가 됐겠습니까? 그 예. 좁은 장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집회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2월에도 집회하면서 그런 주장을 이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뭐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또한 포함해서 하나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에 가까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제 과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천은미 교수께 좀 질문 드리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좀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좀 강조해 주세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기 내종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것에 약간 변형된 것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지만 그 두 바이러스는 독성이 강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그 감염된 분이 돌아가시거나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감염의 확산이 좀 적은 거죠. 근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이 80% 가까이 되고 그중에 한 15% 정도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5% 정도만 중증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더 변해서 더 많은 무증상 감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뭐 감기 바이러스니까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는 병이 많은데 예.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많이들 앓게 돼요. 예. 그래서 10대, 20대, 30대를 거치면서 코로나의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직접 들어오더라도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면역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이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주변에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있으면 그분이 감염된 그분은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특징이 있고 야외에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밀폐된 공간엔 바이러스가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감염이 될 수 있지만 야외에서도 기침이나 말을 할 때 비말로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2m가 되면 떨어진다고 돼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하면 6m, 8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야외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밀폐되지 않고 또 야외라도 공간을 두고서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지 2m 떨어져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마스크를 간단한 면 마스크를 쓸 때보다도 1000배가 감염이 높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더라도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사례가 이제 방역의 측면에서 워낙 아쉬운 대목이 많기도 하고 좀 관련해서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는데 관련된 사례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금 그 코로나19 좀 사례들 살펴보면 최근에 경기 파주시에서는 이제 커피 전문점 집단 감염 사례가 주말 내내 여러 번 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는 과정에서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을 통한 어떤 공기 감염, 그러니까 에어로졸 감염의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학생들 개학을 할 때 여름에 가장 걱정했던 에어컨이죠. 그래서 환기를 2시간마다 해야 되고 에어컨을 최소한으로 하고 직접 닫지 않게 하라 그런 지침을 내렸는데 에어컨에 의한 감염이 처음 보고된 건 중국의 식당에서 한 명에 의해서 8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그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감염이 된 겁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감염이 됐고 그 방향과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층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감염이 돼서 지금 40명을 훨씬 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에어컨에 의한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우한에서의 그럴 때보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 높지 않나 조금 그런 의심도 될 정도고 에어컨 자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굉장히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카페라든지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드시거나 음료를 마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조금 확산이 위중한 사태에서는 그냥 우리가 직접 가지고 나가는 포장식의 그런 음료라든지 식사를 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에어컨 사용에 대한 어떤 불안함, 우려들이 이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바 있고 또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또 이제 학교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런 유명한 카페들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스크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서울, 경기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조만간 더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를 조만간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완전한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고위험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문제되고 있는 술집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제 권고를 얼마 전에 내렸었습니다. 2단계이긴 하지만 금지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되 뭐 거리를 지킨다던가 운영 수칙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자제 권고가 아니라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PC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밀접한 PC방, 커피숍, 특히 식당이라든가 우리 가라오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강제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냥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2단계를 좀 실행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그 과정을 좀 한 2, 3일 더 지켜봐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3단계로 격상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대단히 크게 됩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제재가 가해지게 되고 경제 상황이 너무 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완전한 2단계를 좀 철저히 진행을 해보면서 조금 더 경과를 보면서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지 당국의 부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단계로 거리두기를 높이게 되면 경제적 영향이나 사회적 영향들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저희가 전달해 드린 대로 오후 5시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다라는 점.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전망하고 예상을 해볼까요? 최진봉 교수께서는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 다 종합해 본다면 정 총리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완전한 2단계 거리두기를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단계가 되면 실외에서는 100명 이하, 그러니까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되고 실내도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로 얘기한 클럽, 노래방 이런 운영 중단이 공고될 가능성이 있고요. 고등학교나 초중 학교들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는 3분의 2, 초중은 3분의 1 정도만 대면 수업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마 그 정도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로 가려면 최소한 100명 이상이 한 2주 동안 계속됐을 경우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있고 3단계가 되면요. 10명 이상의 모임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가 되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공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 경기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중들만 무관중으로 스포츠 경기가 2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3단계가 되면 아예 모든 게 중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국민들의 피로감도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고려해서 오늘 오후 5시에는 2단계 상향 검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서울 경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할지 부분도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아마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5시 대국민 담화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만 일단 2단계로 하고 추이를 봐서 뭐 며칠 후에 다른 지역도 2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은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뭐 강하게 가면 정 총리께서 혹시나 전국의 2단계를 선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단계로 이제 만약 격상이 되면 우리의 일상이 결국에 멈추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오후 5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 이제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우려가 과연 병상과 인력은 충분한가인 것 같습니다. 뭐 대구 때도 우리가 의료 병상 부족 문제를 겪었었고 만약에 이 상태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늘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감염 전담 병동도 됐던 데를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다시 또 이제 감염 병동도 늘려야 되고 또 중환자
격리 병상도 늘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시설도 지금 1인실을 쓰다가 2인 1실로 지금 다시 돌리겠다고 하는 상태고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병상 가동률이 75%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확진자 수가 며칠만 지속이 된다면 전체 병상이 다 찰 수 있고 병상이 차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치료할 의료진 자체도 지금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시설을 지금 확충을 해서 그쪽으로 돌려주셔서 병상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생활치료시설도 너무 좀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악의 상황을 다 감안해서요. 정부에서 잘 대처해 주기를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